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도 간청드리옵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의 전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백성들은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반나절 거리의 어느 고을, 큰 장터가 서는 곳이었지요. 장사치들은 돈을 벌어 기와집을 올리고 비단옷을 걸쳤으나 농사꾼과 머슴, 여종들은 늘 빚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탐과 놀이들은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갔고 백성들의 등골은 휘어질 대로 휘어졌지요. 이 땅에 사람은 많으나 사람답게 대접받는 이는 적었습니다. 특히나 과부가 된 여인들은 더욱 처참했지요. 재수 없다, 흉하다는 말을 들으며 쉽게 여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는 내일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 한구석에 바보 머슴이라 불리는 사내 하나와 곧 삼량에 팔려나갈 과부 여종 하나의 운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 박덕구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쯤 되었을까요? 양반집에 팔려 들어온 머슴 신분이었지요. 키는 장대처럼 크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탄 피부에는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큰 손바닥에는 나무 같은 굳은 살이 가득했고 눈은 소처럼 순했으나 어딘가 멍해 보이는 구석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덕구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은 글자 한자도 모르는 바보 머슴이다. 동네 아이들까지도 덕구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늘 예 하며 멍청하게 웃고 넘겼지요. 화를 낼 줄도 대꾸할 줄도 몰랐습니다. 덕구 스스로도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글자도 몰랐고 숫자도 셀 줄 몰랐으니까요. 장에서 물건을 사오라 하면 늘 속았고 품삯을 받으라 하면 늘 적게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덕구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게 힘이 있으니 남의 짐이라도 덜어주면 살 이유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덕구는 어눌하고 말도 느렸지만 성실했고 남이 억울한 꼴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를 바보라 불렀어도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곧았던 것이지요. 주인집 일을 할 때도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도록 일했고 다른 머슴들이 게으름을 피울 때도 묵묵히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초양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덕구보다 2-3살 위였지요. 한때는 시전 상인의 며느리로 넉넉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죽고 나자 시댁에서는 재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를 쫓아냈지요. 그것도 모자라 시댁은 빚을 갚겠다며 초양을 여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팔아버린 것이었지요. 초양은 몇 집을 전전하며 여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과부 여종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녔습니다. 주인집 마님들은 과부가 집안에 있으면 재수가 없다며 그녀를 멀리했고 결국 또다시 헐값에 내다 팔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초양은 말수가 적고 늘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으나 단정했고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하지만 상처 많은 인생 탓에 눈가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상인집에서 배운 셈과 글, 장부 보는 법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나 여종에게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초양은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바람이 숨어 있었지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람 취급 한번 받아보고 싶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붉은 천이 덮인 좌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소와 돼지와 닭이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뒤섞여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지요. 떡 파는 아낙네의 목소리, 엿받고 먹으라는 장사치의 외침, 달구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켠에는 사람을 내다파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집 마님이 초양을 앞에 세워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과부 여종입니다. 삼량입니다. 삼량이면 데려가십시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과부는 재수 없다더니 누가 저걸 사겠는가. 삼냥도 아깝지. 그냥 관아에 보내버려야지. 소 한 마리 값 절반도 안 되는구만. 초양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완전히 죽어 있었지요. 사람이 물건처럼 팔리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주인집 심부름으로 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쌀자루를 수레에서 내리고 있다가 멀찍이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외면하려 했습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귀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삼냥이면 소 한 마리 값 절반도 안 된다. 사람이 저렇게 헐값에 팔려 나가는구나. 덕구의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초양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의 눈에서는 이미 삶의 빛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지요. 덕구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춤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몇 년 동안 어머니 제사를 지내려고 숨겨 모은 돈 딱 3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지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사겠다는 거냐? 인연은 그냥 관아에 보내버려야겠다. 마님은 초양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초양은 비틀거리며 땅에 손을 짚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사람들은 비웃으며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보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덕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잣밥을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렇게 버려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을 것이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삼냥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삼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제가 사겠소이다. 마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 바보머슴이 과부 여종을? 허허, 세상 참 말세로구나. 마님은 비웃었지만 삼냥을 덥석 낚아채서 치마 속에 감춰 넣었습니다. 돈만 받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덕구는 초양에게 다가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밧줄에 쓸려 벗겨진 초양의 손목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덕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마님을 끌고 다니지 못할 것이오. 비록 제 초라한 몸집이지만 함께 가시지요. 초양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지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람처럼 대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덕구의 집은 단칸방 하나에 집이 깔려있는 초라한 움막이었습니다. 장독이 서너 개 있었고 부엌은 허술했으며 가진 것이라곤 낡은 솥 하나뿐이었지요. 방 한켠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겨우 있었고 벽에는 바람이 들어올 만한 틈새가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덕구는 초양을 집으로 데려온 뒤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밥을 짓고 장에 나가 품팔이도 하고 마님은 아니 아씨는 그냥 쉬기만 하시오. 몸도 많이 상하셨을 것이오. 초양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전 원래 여종입니다. 제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맡겠습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덕구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오. 제가 삼냥을 내고 마님을 모셔온 것은 일을 시키려던 게 아니오. 그저. 그럼 왜 저를 사신 겁니까? 초양의 물음에 덕구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마님이 불쌍해 보여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일을 서로 하겠다고 양보하는 모습에서 둘의 성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보 머슴이 과부 여종을 사왔다더라. 둘이 같이 산다니 보기 좋지 않아. 재수 없는 것들끼리 모였구만. 초양은 이런 시선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평생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기에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아팠지요. 그러나 덕구는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야 늘 할 말이 있겠지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소? 초양은 덕구의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처음 보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방 한쪽 구석에 짚을 더 깔아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오. 제가 저쪽 부엌에서 자겠소. 초양은 그날 밤 오랜만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초양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품삯이 이상했지요. 다른 머슴들이 단양씩 받을 일을 하고도 1,000원냥밖에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덕구가 장터에서 물건을 사왔는데 값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초양이 물었습니다. 이 문은 얼마에 사셨습니까? 주인이 10냥이라 했소. 초양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 한 단이 10냥이라니 터무니없는 값이었지요. 이건 기껏해야 단냥입니다. 아니, 넉넉히 쳐도 6냥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속으신 겁니다. 덕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숫자를 잘 모르니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소. 그제야 초양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숫자 셈을 전혀 못해서 계산해서 늘 손해만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을 더 지켜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품삯을 받을 때도 제대로 세지 못해 엉터리로 받았고 물건을 팔 때도 값을 몰라 헐값에 넘겼습니다. 심지어 장터에서 사기꾼들이 덕구를 보면 저 바보가 왔다 하며 눈빛을 반짝이며 다가왔지요. 초양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 나쁜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 착한 마음 때문에 더 당하는구나. 이대로 살다간 평생 남에게만 뜯기다 끝나겠구나. 덕구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바보라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속는 것도 익숙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하며 웃어 넘겼지요. 속는 것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양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초양은 점점 덕구에게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3냥에 사서 사람답게 대해 준 이 사내를 그냥 세상에 뜯기도록 둘 수는 없었지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밥을 주고 잠자리를 내어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초양은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바보로 늙어가게 둘 순 없다. 나도 이제 사람 구실 한번 해야지. 3냥의 값어치를 해야지. 초양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밥을 먹은 뒤 초양이 덕구 앞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글자 몇 자, 숫자 몇 개만 알면 덜 억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덕구는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 같은 바보가 어찌 글을? 아이들도 못 배우는 글을 제가. 초양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글자 한 자, 셈 한 가지씩만 외우면 됩니다. 한 해가 지나면 360가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초양은 콩알과 쌀을 가져와 장독대 옆에 덕구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숫자를 그리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따라 세어 보십시오. 덕구는 혀가 꼬였습니다. 손도 서툴렀지요. 땅에 글자를 그리려 해도 삐뚤빼뚤 흙만 긁었습니다. 안 되겠소. 제 머리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초양이 다독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내일 또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매일 저녁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초양은 끈기 있게 가르쳤고 덕구는 느렸지만 성실하게 따라했습니다. 하루는 숫자 하나를, 하루는 글자 한 자를 배웠지요. 열흘쯤 지나자 덕구가 드디어 하나부터 10까지를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덕구는 신이 나서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마님, 제가 10까지 셀 수 있소. 정말로. 초양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장에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둘 사이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 것이었지요. 덕구는 초양을 바라보며 가슴 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바보로만 살다가 죽었겠구나.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초양이 먼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장에 나무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다 버린 나무 조각들이요. 우리가 주워다가 잘 말려서 팔면 어떻겠습니까? 덕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무를요? 그런 걸 누가 사겠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요. 초양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땔감이 필요한 집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말려서 묶어 팔면 분명 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싸게 팔면 됩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산으로 올라가 버려진 나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덕구는 힘이 좋으니 땔감을 지고 내려오는 일을 맡았고, 초양은 그 나무들을 햇볕에 잘 말리고 다듬어 묶는 일을 맡았지요. 나흘쯤 지나자 제법 팔만한 땔감이 쌓였습니다. 장날이 되자 둘은 함께 장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바보 머슴이 이번엔 장사까지 나섰네. 과부 여종이랑 무슨 장사를 한다고 저러나. 꼴 좋다. 나무나 팔고 앉았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초양은 조곤조곤하게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땔감은 잘 마른 것입니다. 불이 오래 가고 연기도 적게 납니다. 이만큼 드릴 테니 값은 다른 곳보다 조금 싸게 받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세요. 초양의 말씨는 정중했고 값도 다른 땔감, 장수들보다 조금 쌌습니다. 하나둘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나중에는 실제로 좋아서 사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나무 정말 연기가 안 나네. 값도 싸고 좋아요.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수입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덕구가 평소 품삯만 받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덕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남다니. 제가 닷새 품팔이한 것보다 많소. 초양도 기뻤습니다. 힘과 지혜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 힘에 제 샘을 보탠 것뿐입니다. 덕구는 초양의 샘과 말재주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힘만 믿고 살던 제가 마님 덕에 머리 써서 벌어보기도 하는군요. 이게 다 마님 덕이요. 이때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모습이 아니라 힘과 지혜를 합친 한 쌍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장사가 잘 되자 고을에 이방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방이 부하를 데리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덕구와 초양이 땔감을 팔고 있는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왔지요. 여봐라, 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하느니라. 덕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세금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내는데요. 이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길쪽에세, 좌판세, 땔감세 다 합쳐서 10냥을 내거라. 당장. 초양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상인집에서 살 때 관청의 세금 규례를 본 적이 있었지요.
그런 세금은 법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그런 세금은 법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방은 초양을 노려보았습니다. 과부 여종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법을 내가 아느냐? 초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은 모르나 억울한 것은 압니다. 이방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관청을 우습게 보는구나. 당장 세금을 안 내면 장사 못하게 만들 것이다. 덕구는 겁을 먹고 돈을 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초양이 덕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 주면 다음에는 20냥, 그 다음에는 30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구는 두려워했습니다. 괜히 이방 나으리 심기를 거슬렀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오? 우리 같은 것들이 어찌. 초양은 눈빛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일해도 남이 빼앗아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번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제게 사람답게 살라고 3냥을 주셨잖습니까? 이제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초양은 예전에 상인집에서 본 관청 문서 규례를 떠올리며 마을의 늙은 선비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늙은 선비는 두 사람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법에 없는 세금이요. 부당한 징수이지. 증거를 모아 고을 원님께 상소를 올려야 하오. 초양과 덕구는 함께 이방의 부당한 징수 사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뜯겼는지, 언제 어떤 명목으로 받아갔는지 꼼꼼히 적어내려 갔지요. 이 과정에서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머슴이라 관아 같은 곳은 겁이 나오. 양반들이 있는 곳이잖소. 초양은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갑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의지하는 부부로 한층 더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은 상소 소문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방은 부하들을 시켜 덕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감히 나를 모함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당장 상소를 거두지 않으면 너희 둘 다 곤장을 맞고 쫓겨날 것이다. 덕구는 몸으로 초양을 가리며 막아섰습니다. 비록 머리는 느렸지만 힘만큼은 자신이 있었지요. 마님을 건드리지 마시오. 초양은 덕구 뒤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나으리께서 떳떳하시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은 이를 갈며 돌아갔지만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 원님이 직접 덕구와 초양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관리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원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지요. 원님이 말했습니다. 머슴과 여종이 관아에 상소를 올리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내 놈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방을 고발하였느냐? 덕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큰 관청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옆에 있는 초양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조이는 비록 바보 머슴이옵니다만 억울한 것은 압니다. 덕구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인이 장에서 나무를 팔아 겨우 10단량을 벌었는데 이방이 10량을 세금이라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사치들은 그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원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초양이 앞으로 나서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초양은 며칠 동안 모은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뜯겼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지요. 원님은 그 문서를 살펴보며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 이것이 사실이냐? 이방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관아, 운영을 위한. 원님은 장부를 대조해 보고 이방의 장부 조작과 부당 징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내 놈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구나. 원님은 이방에게 곤장 40대를 때리고 파면시켰습니다. 덕구와 초양은 백성을 위해 마땅한 말을 한 자로 칭찬을 받았지요. 관할을 나서며 덕구는 초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당하고만 살았을 것이오. 이 사건이 이후 덕구가 관청일에 발을 들이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덕구에게 관심을 가진 이는 이방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을에 은거하며 살던 늙은 선비가 어느 날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입었으나 눈빛만큼은 깊고 날카로웠지요. 선비가 덕구를 보며 물었습니다. 관아에서 내가 한 말을 들었노라. 글은 서툴지만은 말하는 이치가 굳고 곧더구나. 누가 가르친 것이냐? 덕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글과 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본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선비는 초양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편네라 얕보면 안 되는 법이지. 상인집에서 배웠다 했느냐? 예, 어릴 적 시아버님께서 장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비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재주가 있는 자가 천한 신분이라 묻혀 사는구나. 안타까운 일이로다. 선비는 그날부터 가끔씩 덕구의 집을 찾아와 한글과 기본 한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은 어렵지 않다. 하루에 5자씩만 외우거라. 덕구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초양이 밤마다 복습을 도와주었고 선비는 인내심 있게 반복해서 가르쳤지요. 석 달쯤 지나자 덕구는 간단한 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덕구가 천자문을 외우는 모습을 보며 선비는 감탄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비록 늦더라도 이룰 수 있는 법이니라. 선비는 덕구에게 간단한 율문까지 귀동냥하게 해주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법, 세금을 거두는 규례,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 같은 것들이었지요. 법이란 것은 백성을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라. 이 말이 덕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덕구와 초양을 마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태에서 나나 사람의 값어치는 배우고 깨닫는 데서 나느니라. 너희 둘은 비록 신분은 낮으나 마음은 어느 양반보다 높도다. 초양은 덕구가 점점 그를 알아듣고 이치를 깨닫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지요. 이 사람, 나보다 더 큰 길로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초양은 그 생각이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사람이 자신을 넘어서는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혹시 그렇게 되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지요. 그러나 덕구는 날마다 초양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마님은 제 스승이자 은인이십니다. 덕구는 이제 간단한 문서도 더듬더듬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장부도 초양의 도움을 조금 덜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양이 문득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덕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예전에는 그저 하루 3끼만 먹으면 됐습니다. 배만 안 고프면 살만하다고 생각했지요. 초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덕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양은 덕구의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이지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덕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전히 바보입니다. 다만 이제는 꿈을 꾸는 바보가 된 것뿐이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구는 처음으로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선 조금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같은 머슴들도 마님 같은 여종들도 모두 사람 대접을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소. 초양은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더 많이 깨달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배우겠소. 마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무엇이든.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나무짚을 흔들었지요. 그날 밤의 대화는 두 사람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보 머슴 덕구에게 처음으로 내일이란 것이 생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바보 머슴들을 위한 내일이기도 했지요. 고을원님은 이방 사건 이후로 덕구와 초양 부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모습, 사람 대하는 태도, 흉년의 이웃을 돕는 행동까지 모두 원님의 귀에 들어갔지요. 머슴 출신이라 하나 백성의 마음을 아는 자로구나. 어느 날 원님이 덕구를 관하로 불렀습니다. 덕구는 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원님의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앉거라. 원님은 덕구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비록 머슴 출신이나 백성의 살림을 잘한다. 그런 차를 곁에 두고 싶구나. 덕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님이 설명했습니다. 관청의 일을 도와주었으면 한다. 백성 살림을 잘 아는 자가 관청의 살림도 맡아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니라. 원님은 덕구에게 아전 비슷한 자리를 맡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양민으로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덕구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인이 관청 일을 소인 같은 자가 어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보증하노라. 집에 돌아와 덕구는 초양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초양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덕구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머슴이 관청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더 미워하지 않을까요? 주제를 모른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초양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미워서 피하면 미운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도 마음 바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덜 썩지 않겠습니까? 이 대화가 운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머슴에서 관청 사람으로, 초양은 과부 여종에서 대감마님의 내실을 다스릴 여인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지요. 덕구가 관청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관청 안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랐지요. 다른 관리들은 덕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머슴 출신이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네. 원님이 한때 정신이 나갔나 보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덕구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구, 자네는 이제 우리 편이니 알아야 할 것이 있네. 그 관리는 뇌물을 받는 방법, 장부를 조작하는 기술, 백성들에게서 돈을 더 뜯어내는 방법 등을 슬쩍 알려주었지요. 머슴 출신이면 우리말 잘 듣겠지? 이렇게 하면 자네도 돈을 벌 수 있네. 한 달이면 몇십 냥씩 생기지. 덕구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유혹했습니다. 자네 아내 평생 여종 살다 왔지? 이 돈이면 비단 옷도 사주고 큰 집도 장만할 수 있네. 덕구는 흔들렸습니다. 이 돈이면 초양에게 더 편한 삶을 줄 수 있을지도.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초양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생각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부딪혔지요. 동시에 예전에 초양을 삼냥에 팔아넘겼던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덕구 나으리, 이제는 대감 나으리가 되실 분이시라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이제 덕구에게 아부하며 다가왔습니다. 과거에는 바보 모습이라 무시하던 자들이었지요. 덕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덕구는 초양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초양은 덕구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덕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관청에서 있었던 일, 유혹받은 것, 흔들렸던 마음까지 모두 말했지요. 초양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남들처럼 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초양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하면 당신은 그냥 바보 머슴 출신 나쁜 관리가 될 뿐이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덕구는 초양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님 말씀이 맞소. 제가 정신이 나갔었소. 덕구는 내적 갈등 끝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하겠소. 비록 그 길이 험하더라도 바른 길로 가겠소. 초양은 덕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해 가을,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굶주렸지요. 조정에서는 세금 감면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임금의 명이었지요. 그러나 중간 관리들이 문서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세금을 다 걷어서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 백성들이 어찌 알겠는가. 그냥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지. 덕구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도 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들은 백성의 땀을 훔치고 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뜯기며 살았건만. 덕구는 모든 사실을 정리하여 직접 원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중간 관리들이 조정의 명을 숨기고 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원님은 크게 노하여 관리들을 불러 문초했고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관리 몇 명이 파직되고 백성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동료 관리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저런 자가 오래 버티겠느냐. 고자질쟁이 주제에 덕구는 외로웠습니다. 관청에서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요. 집에 돌아와 덕구는 초양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한 일이 과연 옳았을까요? 모두가 저를 미워합니다. 초양은 덕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편히 잠들 수 있다면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백성을 버린다면 그게 진짜 바보지요. 덕구는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덕구의 직언과 사건들이 고을을 넘어 상부에까지 계속 보고되었습니다. 머슴 출신이 관청에서 부정을 고발했다더라. 백성 편에 서는 관리가 있다니 기특한 일이로다. 소문은 점점 커져 마침내 한양 조정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덕구라는 자가 어떤 자인고? 신하들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본래 머슴 출신으로 글자도 모르던 자라 하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르쳐 주어 이제는 문서도 읽고 이치도 안다 하옵니다. 임금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자를 한번 보고 싶구나. 한양으로 불러들이거라. 조정에서 사신이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임금께서 덕구를 부르신다. 덕구는 깜짝 놀라 혼이 나갔습니다. 임금님을? 제가요? 초양도 놀랐지만 덕구를 다독였습니다. 임금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은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당당히 가십시오. 덕구는 초양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 도성은 덕구가 평생 본 적 없는 거대하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다녔지요. 드디어 임금을 아련하는 날이 왔습니다. 넓고 웅장한 대전 앞에 서자 덕구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대신들이 양옆에 도열해 있었고 높은 곳에는 임금이 앉아 계셨지요. 엎드려라. 덕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 바보 머슴 덕구냐? 예. 예. 전하, 고개를 들어라. 덕구는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덕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백성 편에 서는 자라 하여 불렀다. 이 나라 세금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겠느냐? 덕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런데 문득 초양이 가르쳐 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겪은 것을 말하면 됩니다. 머슴으로 살며 느낀 것, 장사하며 배운 것을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덕구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비록 바보이옵니다만 덕구는 자신이 살던 고을의 형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슴과 여종이 어떻게 사는지,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괴롭히는지. 말은 더듬거렸고 문장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이 장에서 나무를 팔 때 하루 벌이가 10단량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세금이란 이름으로 10량을 빼앗아 가면 남는 건 단량뿐이옵니다. 그 단량으로 어찌 살 수 있겠사옵니까? 대신들은 머슴 주제의 임금 앞에서 저런 말을 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위해 좋은 법을 만드셔도 중간에서 가로막는 자들이 많사옵니다. 백성들은 전하의 은혜를 모른 채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겠느냐? 덕구는 초양과 함께 고민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백성이 직접 세금을 조정에 알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옵니다. 그리고 관리들의 장부를 백성도 볼 수 있어야 하옵니다. 대신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그러나 임금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신은 비천하나 말하는 바는 가장 높도다. 이런 자를 곁에 두지 않고 어찌 나라를 다스리랴.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덕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짐이 내게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백성의 목소리를 전하는 관리가 되어라. 덕구는 마침내 중요한 자리에 제수되었고 훗날 대감마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을 나서며 덕구는 밖에서 기다리던 초양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마님, 제가 해냈소.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덕구가 조정에서 벼슬을 받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머슴 출신 대감이 나왔다더라. 그 뒤에는 삼량에 팔렸던 과부 여종이 있었다더라.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한양 거리에서도 지방 고을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적거리가 되었지요. 어느 날 덕구는 조정 대신들 앞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양반들은 덕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머슴 출신이 자신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못마땅했지요. 한 대신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덕구, 자네는 어찌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무슨 재주가 있기에? 덕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에게는 아무런 재주도 없사옵니다. 대신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어찌 이 자리에 있느냐? 덕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대감이라 불리는 지금도 제 마음은 여전히 머슴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은 삼량에 팔려가던 과부 여종, 저의 아내입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덕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글을 배운 것도, 셈을 익힌 것도, 백성의 아픔을 아는 것도 모두 아내 덕분이옵니다. 저는 그저 삼량을 내고 사람 하나를 산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꾼 것이옵니다. 임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로다. 소문은 더욱 커져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시장에서, 주막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삼량짜리 과부 여종이 대감마님을 만들었다더라.
진짜 값어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한편 조정의 한 모임에서 초양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양반 부인들은 초양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삼냥에 팔렸던 여종이라던가? 어찌 저런 자가 대감 부인 자리에. 그러나 초양은 당당했습니다.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찌 그런 바보를 가르치셨습니까? 초양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글자 몇 자 가르쳤을 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원래부터 곧았으니까요. 제가 한 것은 그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도운 것뿐입니다. 부인들은 초양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덕구를 처음 바보 머슴이라 불렀던 고을 사람들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양반은 참으로 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바보를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보였던 게지. 어느 날 덕구와 초양이 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초양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덕구는 초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장터 어딘가에서 속아 넘어가며 살고 있었을 것이오. 그 삼냥이 제 인생을 바꾸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덕구는 대감이 되어서도 초양과 함께 여전히 검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큰 기와집에 살게 되었지만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지요. 이 집에서는 여종이고 머슴이고 상관없이 모두 같은 밥상을 받는다. 다른 양반집 하인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덕구는 또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배우고 싶은 자에게는 글을 가르친다. 집안의 아이들에게 글방을 열어주었고 초양이 직접 가르쳤지요. 어느 날 예전에 초양을 삼냥에 팔았던 집안의 자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크게 망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안이 부인을 삼냥에. 덕구는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초양이 먼저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덕구가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배우고 가십시오. 무엇이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입니다. 덕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자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벌하지 않고 오히려 도운 것이지요. 그 집 자손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삼냥으로 팔아 넘긴 사람에게 300냥 은혜를 입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나무 장사하던 바보머슴과 과부가 한 고을과 조정의 살림을 바로잡았다. 진정한 양반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로구나. 덕구는 조정에서도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세금을 없애고 백성들이 직접 관청에 하소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반대하는 대신들이 많았으나 임금이 덕구를 믿었습니다. 짐은 덕구를 믿노라. 저자는 백성의 마음을 아는 자니까. 덕구의 정책들이 하나둘 시행되자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덕분에 세금이 줄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말할 곳이 생겼다. 초양은 집안에서 여종들을 가르치고 돌보았습니다. 너희들도 배우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초양이 가르친 여종 중 몇몇은 나중에 양민이 되어 제 삶을 살아갔지요. 사람들은 덕구와 초양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신분은 낮았으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높았구나. 세월이 흘러 덕구와 초양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늙은 덕구와 초양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앞에 모여 앉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손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할아버지는 바보 머슴이었어요? 덕구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로 글도 모르고 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단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고 불렀지.
그럼 어떻게 대감마님이 되셨어요? 덕구는 옆에 앉은 초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났기 때문이란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초양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삼양에 팔려가던 몸이었지.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가 삼냥을 주고 나를 샀단다. 삼냥이요? 그게 많은 돈이에요? 덕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적은 돈이지. 소 한 마리 값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어. 그런데 그 삼냥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꾼 값이 되었단다. 초양이 덧붙였습니다. 그 삼냥은 돈이 아니었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었지. 그 마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란다. 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덕구는 손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구나. 사람의 값어치는 신분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마음과 행동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초양도 말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값어치란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며 두 늙은 부부를 비추고 있었지요. 덕구와 초양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삼냥의 과부 여종을 사서 대감마님이 된 바보 모습이 있었다. 그 삼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 세상에 헐값에 팔리는 인연은 없습니다. 오늘 그대가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가 내일은 누군가의 인생을, 어쩌면 이 나라의 살림까지도 바꾸게 되리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절불굴이라는 말이지요.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입니다. 덕구와 초양은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마음만큼은 백절불굴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보라 불러도 과부라 손가락질해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바른 길을 걸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